답이 있는 거지? 답이 큰일 나. 자, 지금 볼게요. 비림프구, 티림프구가 특이한 면역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담당해야 될 항원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들어왔다고 하자. 자, 이런 애가 들어오면 이거랑 똑같은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비림프구가 있을 거야. 자, 비림프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비림프구가 이런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랑 딱 접촉을 했어요. 자, 얘는 누구다? 비림프구.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비림프구는 스스로 항원을 인지할 수 있어. 어떤 항원이 들어왔는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이제 자극을 받아서 분열을 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분열은 뭐야? 세포 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가 막 늘어나요. 수가 막 늘어나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분화가 될 거야. 지금까지 얘는 비림프구였어요. 적지 마세요, 지금. 자, 지금까지는 비림프구였어요, 얘는. 그런데 항원을 감지한 순간 슬슬 분열을 시작할 건데 분열을 해서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이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분화가 되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세포로 나눠지게 될 거거든. 지금까지 비림프구였던 애가 하나는 형질세포라고 하는 백혈구로 바뀌게 될 거고 하나는 기억세포라고 하는 백혈구가 될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은 둘 다 림프가 되는 거야. 형제세포랑 기억세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혈구가 비림프구가 분열을 해서 100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한 97개, 8개는 형제세포가 될 거고 한 두세 개 정도가 기억세포가 될 거야. 형제세포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있다 죽을 거예요. 얘는 살아봤자 2주 이상을 못 살아. 계속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거야. 그럼 얘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형제세포가 분화가 되자마자 항체를 생성해서 분비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체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 단백질이라고 했어? 누가 만드는 단백질이야? 형질세포가 만드는 단백질이야. 얘가 만들어서 항체를 막 분비해내면 그 항체가 혈액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될 건데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항체가 아까 어디에 존재한다고 했었죠? 혈액에 존재하고 눈물에 존재하고 모유에 존재한다고 했잖아. 한마디로 얘를 뭐라 그랬지? 체액에 존재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체는 체액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체액성 면역은 누가 하는 거야? 비림프구가 하는 거지? 비림프구의 면역이 체액성 면역이 되는 거야. 비림프구의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비림프구가 분화돼서 만들어진 형제세포가 항체를 만드는데 항체가 혈액으로 돌아다니면서 체액으로 돌아다니면서 항원과 결합하기 때문에 이걸 체액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비림프구는 이렇게 이랬다고 치자. 티림프구는 어떻게 할 거야? 자, 티림프구는 이렇게 항원 결정부를 가지고 있어. 항원 수용체야. 이런 애가 요 옆을 살살 지나가. 자, 바로 옆을 지나가도 티림프구는 항원을 인식할 수 없어요. 비림프구는 스스로 항원하고 결합해서 항원을 인식할 수 있어. 티림프구는 스스로 항원을 인식할 수 없어서 다른 애가 알려줘야 돼. 야, 지금 이런 세모 가진 애가 들어왔으니까 뭐 빨리빨리 일 시작해.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 이거 누가 알려줄까? 티림프구한테 누가 알려주겠어요? 누가 들어왔는지를? 우리 아까 배웠잖아.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배식이. 자, 배식이가 뭐 한다 그랬어? 식균 작용한다 그랬지? 먹어서 뭐 한다 그랬어? 분해시킨다 그랬지? 분해시켜서 뭐 한다 그랬어? 어떤 애가 들어왔는지 바깥에 표시하고 다닌다 그랬잖아. 그 표시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림프구한테 어떤 애가 들어왔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자, 얘가 들어오면 얘를 먹은 배식세포가 이렇게 얘를 먹어서 가뒀다가 여기다가 효소를 지니고 있는 주머니를 결합시켜서 효소를 분비해서 다 분해한 다음에 바깥쪽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얘한테서 정보를 받는 거예요. 배식세포가 티림프구한테 이런 애가 들어왔으니까 일 좀 해. 알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도록 촉진 물질까지 분비를 해줘요. 그럼 얘는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 분열을 하게 될 건데 이때 중요한 거 배식세포의 도움을 받는 T림프구가 이름이 있어요. 그냥 T림프구가 아니라 이 T림프구는 특히 보조 T림프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조 T림프구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헬퍼 T림프구라고 불러요. 헬퍼. 헬퍼라는 거는 도움을 받는 애야, 도와주는 애야? 도움을 주는 애지. 얘는 일단 배식세포의 도움을 받았지만 끝이 아니야. 남을 도와줄 거야. 자, 누구를 도와줄 거냐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있는 보조 T림프가 B림프구를 도와서 형제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B림프구의 헬퍼로 작용을 할 거고, 또 하나 보조 T림프구는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애가 있어요. 세포 독성 T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세포 독성 T림프구는 옛날에 뭐라 불렀냐면 영어로 킬러 T림프구라고 불렀어요. 자, 킬러는 뭐 하는 애야? 누군가를 죽일 거야. 그래서 세포 독성 T림프구는 누군가를 죽일 건데 중요한 거는 항원을 죽이는 게 아니야. 누구를 죽이냐면 내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병든 세포를 골라 죽일 거예요. 너 살아있어봤자 병원균의 먹이밖에 안 될 것 같아. 위험해. 그러니까 미리 죽어라. 그래서 이렇게 죽여버리거나 스스로 죽게 자살을 유도해요. 세포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얘는 내 몸에 있는 감염세포를 사멸시키거나 자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보조 T림프는 어떻게 할 거야? 세포 독성 T림프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 몸에 있는 세포랑 딱 컨택을 해. 그냥 위에서 보고 죽이는 게 아니라 결합을 할 거야. 자, 결합을 하면 쉽게 말하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요. 자, 신분증을 보여주고 나서 내 몸에 있는 세포라는 거 확인했어? 그리고 병 걸렸나 안 걸렸나 확인하는 거야. 근데 신분증을 봐서 내 몸에 있는 세포도 확인했어. 병 안 걸렸어? 그럼 떠나는 거야. 신분증 확인하고 병 걸린 세포라는 거 확인하면 죽이는 거야. 근데 신분증을 안 보여주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대개가 뭔가 문제가 생긴 애들이야. 대개가 어떤 애들? 암세포들. 암세포들은 신분증이 고정돼 있어요. 세포 표면이 이상하게 변해서 신분증 자체가 없어. 그럼 신분증 안 보여주는 애들은 그냥 죽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병든 세포를 죽이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세포까지 죽여버려? 암세포까지 죽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암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해. 그럼 얘를 봐봐. 세포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했잖아. 세포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검사한다. 그래서 T림프구의 면역은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이적 방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체액성 면역이 있고 세포성 면역이 있는데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에 의해서 항체를 만들면서 일어나는 거야. 세포성 면역은 세포독성 T림프구가 세포 하나 찾아다니면서 병든 세포 죽이는 데서 이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반응이 항원 항체 반응이 되는데 이게 항체의 농도라고 볼게요. 항체 농도라고 하면 내가 아까 형제세포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서 열심히 가다 빨리 죽는다 그랬잖아. 기억세포는 조금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뭐만 해? 얘를 기억만 하고 있어요. 자, 얘를 기억하고 있는데 나중에 얘가 우리 몸에 다시는 안 들어와. 그럼 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 근데 얘가 다시 들어오잖아? 그럼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어떤 일을 하냐면 기억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얘가 들어오잖아? 들어오자마자 기억세포가 바로 얘를 감지합니다. 얘를 감지하면 기억세포가 분열을 해서 바로 뭐로 바뀌냐면 형제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로 바뀌게 돼요. 그럼 이 형제세포가 지금부터 뭐를 만들어낼 거야? 항체를 만들어낼 거야. 자, 이건 몇 번째 들어왔을 때야? 두 번째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때는 배식세포가 T림프구 활성화 안 시켜도 되고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가 안 도와줘도 돼. 들어오자마자 얘가 바로 인식해서 바로 형제라고 기억세포로 바뀌어서 항체를 만드는데 요 형제세포도 항체를 만들 거고요. 요 형제세포도 항체를 만들 거야. 그런데 얘가 만드는 항체가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많이 생겨.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A라는 항원이 들어왔다고 치자. 이 A라는 항원이 이렇게 생겨내었어. 그러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항체가 살살살살 생겨. 그다음 병이 낫는 것 같으면 항체가 다시 줄어들어. 항체는 단백질이라 시간이 지나면 분해돼서 사라져요. 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몸에 항체로 가득 차버릴 수도 있는 거야, 혈액이. 왜냐면 병원에 들어올 때마다 항체가 생길 건데 그때마다 만들어진 항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때 생긴 항체 누가 만든 거야? 형제세포가 만든 거야. 근데 이 형제세포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형제세포야? B림프구에서 만들어진 형제세포야. 자, 근데 A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요 시간이 잠복기라고 얘기하는데 배식세포가 먹어서 소화시켜서 T림프구한테 알려줘서 T림프구가 B림프구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근데 이때 들어오잖아. 바로 기억세포가
항체를 만들도록 형제세포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바로 엄청나게 빠르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A가 몇 번째 들어온 거야? 1차 침입한 거지. 이거는 A가 2차 침입한 거야. 이거는 1차 침입했을 때의 체액성 면역이에요. 이거는 2차 침입했을 때의 체액성 면역이야. 언제가 면역 활동이 더 활발해요? 2차 침입했을 때가 훨씬 더 활발하지. 1차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이 체액성 면역을 뭐라고 하냐면 1차 면역이라고 불러요. 2차 침입, 다시 말하면 재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이런 체액성 면역을 2차 면역이라고 해.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이걸 뭐랑 헷갈릴까? 1차 방어, 2차 방어랑 헷갈리면 안 돼요. 1차 방어는 비특이적 방어, 2차 방어는 특이적 방어야. 방어라는 말이 들어가면 특이적이냐 비특이적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특이적 방어 중에서 최초 침입일 때는 1차 면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재침입이면 2차 면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면역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방어라는 단어를 썼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때도 항체를 만드는 거 누가 만드는 거다? 여기는 형제세포가 만들고 여기서는 기억세포가 만드는 게 아니야. 여기서도 형제세포가 만드는 거야. 단지 기억세포로부터 만들어진 형제세포, 비림프로부터 만들어진 형제세포. 항체는 어떤 경우에도 형제세포가 만들어야 돼. 자, 내가 지금 뭐 설명한 거야?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설명했어요. 1차 면역, 2차 면역 설명. 이거 딱 두 가지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할 건데, 자, 121페이지 보면, 거기 빈칸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요걸 글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으로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 그림을 보고 1번부터 6번까지가 어떤 세포인지를 일단 글씨로 정리한 다음에 그림을 보고 1번부터 6번까지가 어떤 세포인지 한번 이름 적어보세요. 성지.
있으면 세포 이름 한번 볼게요. 자, 세포 이름 1번 항원을 먹고 있죠. 항원을 먹고 2한테 알려주고 있어. 1번이 누가 되는 거야? 대식세포. 대식세포. 다 못 쓴 사람들은 사진 찍어가요. 나중에 정리하고 일단은 그림 봅시다. 1번은 대식세포, 2번은 대식세포한테 정보를 받은 애야. 얘가 보조 T세포가 되겠죠? 보조 T림프구. 자, 보조 T림프구가 2번이잖아요. 2번이 4번을 자극했더니 4번이 5번과 6번으로 됐네? 그럼 4번이 누구야? B림프구가 되겠죠? 자, B림프구가 분화가 돼서 5번과 6번이 됐는데 5번은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항체 반응을 바로 일으켰으니까 5번이 형제세포가 될 거고요. 기억세포는 항원이 재침입하고 나니까 형제세포랑 기억세포로 나눠졌잖아. 그래서 6번은 기억세포가 될 거야. 자, 반면에 3번은 감염된 세포에 가서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은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됩니다.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그림으로 50도로 나타낸 거야. 밑에 보면 1차 면역과 2차 면역 반응이 보이죠? 자, 1차 항원 A가 1차 침입했더니 항체 A가 며칠 있다가 서서히 생겼다가 줄어들었어. 그런데 거의 다 사라졌을 쯤에 항원 A가 다시 2차 침입을 했더니 항체 A의 농도가 바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1차 침입과 2차 침입의 차이. 자, 1차 침입일 때의 반응을 뭐라고 한다? 1차 면역. 2차 침입일 때의 반응은 2차 면역이라고 하는데 2차 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항원 B가 같이 들어왔어. 그러면 항원 A가 들어왔을 때 항체 A가 만들어지는데 항체 A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항체 A가 항체 B까지도 해결해주느냐? 그건 아니야. 항원 B가 들어오면 항원 B는 다시 1차 면역 반응을 그냥 따로 일으켜야 돼. 다시 말하면 항원항체 반응은 특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가 많아졌다고 다른 것까지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뒤로 넘겨보면 그러면 우리 몸에서 뭔가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그 들어왔던 균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면역 기억 능력이 생겨서 그 병이 다시는 안 걸릴 수도 있다. 이게 항체가 너무 많이 갑자기 생기니까 얘가 바로 해결을 해줘서 나는 병에 들리는 거를 감지하기 전에 병이 나아버려서 병이 안 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내 몸 안에 기억세포가 생기는 거야. 자, 근데 기억세포가 생기는 방법은 한번 병에 걸려봐야 되는데 또 병이 굉장히 치명적이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기억세포를 미리 만드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인공면역 방법을 실시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수동적으로 우리가 면역이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균이 들어왔어. 그럼 그 균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다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기억세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면역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균을 우리 몸에 미리 넣어주는 거야. 근데 미리 넣어주는데 생생한 애를 넣어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죽여서 넣든지 완전히 죽여서 넣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 안에 항원을 미리 넣어주는 인공 면역 방법을 뭐라고 한다? 백신이라고 합니다. 자, 백신은 죽은 백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죽은 균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사백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병원균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 경우는 생백신이라고 하는 거야. 생백신의 경우는 병원균이 약화된 거야. 열을 살짝 가했든지 뭔가 효소를 뺐든지 약화시킨 거고, 사백신은 죽은 건데 이때는 항원 전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항원 결정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결정부는 대개가 항원의 단백질이 될 수가 있어. 아니면 그 단백질을 만드는 항원의 핵산이 들어갈 수도 있어. 핵산.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다. 그러면 RNA 성분만 우리 몸에 넣어주게 되면 그걸 우리가 감지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기억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서 사백신, 생백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백신은 뭘 넣어주는 거야? 항원을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는 건 항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뭐야? 뭐가 생기기를 바라는 거야? 기억세포가 생기기를 바라는 거야.
백신의 목적은 딱 하나. 기억세포 미리 만들기. 그게 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풀 때 꼭 실수하는 사람들 절반이 실수를 해요. 백신이 기억세포를 넣어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백신은 무조건 누구를 넣어주는 거라고? 항원을 넣어주는 거고 내 몸에서 알아서 스스로 기억세포를 만들게 하는 거지 절대로 백신은 기억세포가 아닙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진짜 많이 틀려요. 고등학생들도. 자 이렇게 넣어주게 돼. 그럼 우리 백신 한번 볼게요. 백신은 약화되거나 죽은 항원 약화되거나 죽은 항원 또는 항원의 일부를 포함하는 물질 항원의 일부를 포함하는 물질을 기억에다 적으시는 거예요. 약화되거나 죽은 항원 또는 항원의 일부를 포함하는 물질 거기서 말하는 일부라는 게 항원 결정부나 항원의 핵산이 되겠죠. 그럼 얘네가 체내로 유입이 되잖아. 1차 면역 반응을 유발한 1차 면역 반응이 뭐였어? 처음으로 들어가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는 걸 말했죠.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 화살표하고 뭐를 만들어낸다? 기억세포 생성.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기억세포 만들어내는 거. 기억세포 생성. 근데 1차 면역이라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 대식세포가 먹어서 트림프 거쳐서 비림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어느 병이 유행을 할 거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병이 유행하기 직전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한참 전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 사전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효과는 늦게 나타나지만 지속적이다. 화살표하고 사전 처리 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사전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흔히 이걸 뭐라고 불렀지? 예방주사라고 하는 거죠.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는 겨울이 돼서 맞는 게 아니라 겨울 되기 한참 전에 11월쯤에 미리 맞아놔야 그 사이에 기억세포가 생겨서 백신으로서 제대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코로나처럼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생겼어. 그럼 그때서 이제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한참 있다 백신을 맞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백신은 여러분이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뭐 3개월 안에 무슨 주사, 뭐 6개월 안에 무슨 주사 미리미리 맞잖아. 그게 전부 다 예방주사의 개념이고 백신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백신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봅니다. X라는 항원이 있어. 그런데 얘를 감염력 없는 X를 만드는 거야. X를 감염력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주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인체에 무해하고 체내로 침입할 수 있는 바이러스 껍질 안에다가 X의 핵산만 넣어서 주사를 하는 거야. 바이러스는 운반체로 쓰이는 거라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여기에다가 X의 핵산만 넣어서 주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핵산만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감염력 없는 상태로 들어가기도 해. 아니면 X의 항원 단백질을 모방한 단백질이나 항원 단백질의 일부만 잘라서 그 항원 단백질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으면 여기만 잘라서 넣어주는 거.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기억세포만 만들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항원은 백신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백신 만드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백신 개발하는데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진짜 인류에 위험하고 진짜 그런 애들은 백신을 만들지만 모든 병원균에 대해서 다 백신을 만들 수는 없어. 그러면 그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애들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생물한테 주사를 해가지고 걔가 항체를 만들게 해.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항체를 뽑아다가 잠깐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넣어주는 거야. 이 항체는 오랫동안 쓰지는 못하지만 잠깐 저장하고 있다 넣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독사에 물렸어. 벌에 쏘였어. 성묘하러 가면 말벌한테 쏘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쏘이면 벌집 잘못 건드리면 한 30여 방 쏘이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거의 죽는 거고 알레르기 없는 사람은 이제 부어오르는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단 말이야. 그 주사가 바로 미리 벌침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놨다가 바로 몸 안에다 넣어주면 항체가 들어가자마자 벌침하고 싸워서 반응을 없애버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면역 혈척. 항체를 넣어줬는데? 항체를 넣어줬으면 얘도 이름을 항체라고 붙여야 돼. 왜 면역 혈청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까 항체는 단백질이라 어디에 존재한다 그랬어? 혈장에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혈장을 우리가 면역용으로 정제해 놓은 거를 혈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면역 혈청이라고 하는 거죠. 자, 면역 혈청에다 적으세요. 항체를 포함한 물질.
항체를 포함한 물질. 체내로 유입되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킨다. 가자마자 대신 싸워주는 거야.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겠죠? 하지만 일시적이야. 왜? 이 항체들은 좀 이따 분해가 될 거라서. 독사의 해독제라든지 모유가 들어갔을 때, 엄마 모유 먹었을 때 그 모유에 항체가 들어있거든. 그 경우에 면역 혈청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A라는 그 항원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갔어. 자, 들어가서 얘랑 싸워줄 수 있는 항체를 이 안에다 넣어준 거야. 그럼 얘가 항체가 들어갔으면 항원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얘가 대신 싸워주면 얘는 뭐 할까?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얘가 대신 싸워주기를 기다리지, 너가 싸우는 동안 나도 1차 면역 일으킬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병이 다 나았는데 나중에 다시 A가 들어갔다. 그러면 저번에 한번 들어왔으니까 준비가 돼 있어? 준비 안 돼 있는 거지. 두 번째 들어가면 그때서 1차 면역을 일으키는 거야. 한 번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들어왔으니 2차 면역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항체가 들어와서 대신 싸워줬으면 그때는 1차 면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1차 면역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인공 면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면역계가 지금 설명만 들으면 외부 방어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사실은 병에 걸려서 죽을 일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치명적인 것들 때문에 죽게 되는 거지. 근데 면역계 이상이 생겨버리면 그냥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면역계 이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면역계 이상 첫 번째는 면역계가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도 너무 심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과민 반응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불러요. 면역계가 과도하고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알레르기 반응은 특정 항원에 과도하고 비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면역 방법을 얘기한다. 자, 예를 들면 알레르기 같은 경우가 원인이 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덜 위험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먼지. 그 먼지랑 같은 과에 속하는 애들이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알레르기 원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건데 이 원인은 얘네가 숨 쉴 때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서 호흡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예를 들면 비염,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런 걸로 주로 나타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흔히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살짝 위험해지는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음식. 자, 음식인데 음식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인구가 가장 많아요. 이 음식 뭘까요? 이 음식에 알레르기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아요. 뭘까? 견과류. 중에서도 땅콩 제일 많아요. 이거 말고도 갑각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류, 뭐 조개, 아니면 과일에 알레르기 가진 사람도 있어. 특히 그 포도 쪽 아니면 그 멜론이나 수박, 오이 쪽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땅콩이 가장 심해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항생제.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 주사 맞거나 약 받을 때 뭐 주사에 알레르기 있는 거 있어요? 약에 알레르기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게 이 항생제에 대해서 알레르기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항생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알레르기는 페니실린 알레르기. 우리 흔히 페니실린 쇼크라고 해요.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게 되면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두면 한 뭐 2-3시간 만에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페니실린 쇼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거 말고 아까 말한 벌침 같은 경우. 벌침 같은 경우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맞자마자 온몸이 부어올라요. 온몸이 부어오르면 팅팅 부어오르다 나중에는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헉헉거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해요. 자, 이렇게. 그럼 도대체 이거는 왜 누가 일으키는 거냐?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백혈구가 있는데 일단 비림프가 관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애 중에 누가 관여하냐면 비만세포가 관여해요. 자, 비만세포가 관여하는데 비만세포 한번 생각해보자.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화학물질이 있어. 얘가 누구였지? 히스타민이었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켰어요. 자, 일단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또 하나,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복습 겸 다시 생각해보면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우리가 뭐가 됐지? 피가 한쪽으로만 많이 모이니까 충혈이 됐었잖아.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돼서 부어오르는 부종과 아니면 가려움과 통증 같은 거. 자, 이렇게 일어났는데 염증 반응은 상처 생긴 거기, 바늘에 찔린 거기, 칼에 베인 거기에서만 일어났지. 거기만 빨개지고 거기만 부어오르는 거야. 근데 짬뽕 같은 음식물이 들어가고 페니실린이 들어가면 혈관 전체로 퍼집니다. 얘네가 혈관 전체로 퍼지면 혈관 전체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됐다. 무슨 뜻이야? 혈관이 확장되게 혈압이 쭉 떨어지는 거야. 혈액량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혈관이 길이 다 넓어진 거야. 그렇게 되면 차가 엄청나게 막혔는데 길들이 다 확장이 돼버리면 차들이 안 막히고 쑥쑥 흐르는 것처럼 갑자기 혈액량은 정해져 있는데 혈관이 넓으니까 혈압이 쭉 떨어져서 혈압 강화가 일어나. 자, 부종이 되는데 다친 데만 부어오르는 게 아니라 온몸이 부어올라. 그럼 어디가 부어오르냐? 코가 부어올라서 코막힘이 생겨. 근데 어디도 부어올라? 코가 부어오르면 입으로 숨 쉬면 되잖아. 기도가 부어오르면. 기도가 부어오르면 숨을 못 쉬어서 질식으로 죽어. 땅콩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여러분 생각이야? 땅콩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게 아니라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땅콩을 먹어서 목이 부어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페니실린,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한 버라데 소이가 다 마찬가지가 되거든.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심하게 온몸에서 일어나면 결국 사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건 이래요. 어떤 경우냐면 꽃가루가 들어온 거야. 그럼 꽃가루는 우리 몸에 별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무시하는 건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굳이 이 꽃가루를 누가 감지하냐면 비림프구가 이 꽃가루를 감지를 해서 항체를 만들어. 특수한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를 만드는데 이 항체가 특수한 게 뭐냐면 얘가 어디에 가서 결합하냐면 비만세포의 표면에 가서 결합을 해요. 다른 애들은 체액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얘는 비만세포 표면에 딱 하고 붙어 있어. 그러다가 꽃가루가 다음날 또 들어와요. 꽃가루는 봄이면 내내 날려다니니까 얘가 다시 들어오잖아. 꽃가루가 막 들어와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비만세포에 있는 항체에 결합을 하는 거야. 자기하고 딱 맞는 게 있으니까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면 얘가 결합하는 순간 수용체잖아. 얘가 비만세포를 자극해서 사방으로 히스타민이 분비되도록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만세포, 온몸에 있는 비만세포들이 히스타민을 분비하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요거 비만세포라는 거 알아두세요. 비만세포 표면에 형체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누가 관여했어? 비림프가 관여했지. 그래서 비만세포가 관여했지만 염증 반응은 비특이적 방어예요. 그런데 알레르기는 특이적 방어인 거야. 왜? 비림프까지 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세포에 관련됐지만 알레르기 반응은 특이적 반응의 일종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원인, 증상, 관련세포. 관련세포는 비림프구와 비만세포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면역기 이상은 알레르기 반응, 감염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몸에서 존재하는 항체, 그 다음에 림프구가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림프구나 T림프구는 한 100만 종류 정도의 외부 물질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처음에 태어날 때 정해져서 태어나. 근데 그 100만 종류가 평생 우리 몸에 안 들어온 애들도 진짜 많을 거야. 근데 준비는 하고 있는 거야, 일단. 근데 그 중에 어떤 애가 들어왔었어. 그래서 걔 때문에 활발하게 반응했어. 근데 이 들어왔던 뇌의 표면 구조가 내 몸에 있는 특정 세포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근데 그걸 구분해야 돼, 말아야 돼? 원래라면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약간 그게 너무 비슷하게 생기니까 헷갈려가지고 걔를 항원인 줄 알고 계속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 내 몸에 있는 림프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처리가 돼서 태어난 애들인데 선천적인 경우는 많지 않고 후천적으로 어떤 병에 걸린 다음에 그 병에 걸린 그거에 해당하는 항체나 림프가 만들어졌다가 괜히 정상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는 거야.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류머티즘이다. 류머티즘은 관절에 있는 연골세포를 자신의 힘이 봤을 때 항원으로 감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슐린 의존성 당뇨. 자, 인슐린 의존성 당뇨는 림프구가 이자의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거예요. 이자의 베타세포가 공격돼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서 당뇨에 걸리는 거죠. 인슐린 의존성 당뇨. 같은 경우가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면역 결핍증에 걸리는 거죠. 면역 능력이 사라지는 거. 비림프구, T림프구 또는 배식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면역 결핍이 일어나는데 면역 결핍이 일어나는 선천적인 원인은 태어날 때부터 골수가 굉장히 약화된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백혈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후천적으로 봤을 때는 방사능이나 화학물질 때문에 골수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예죠. HI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아서 면역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자, HI 바이러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HI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리게 돼요. AI에 걸리는 거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HI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데 그럼 면역이 결핍됐다는 거는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는 백혈구란 말이야. 그럼 얘가 결국은 백혈구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원래 바이러스들은 침입하는 세포가 굉장히 특이적이야. 저번에도 말했었지. 감기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는 여러분의 목만 침입을 해요. 그러니까 목감기에 걸리는 거야. 아데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독감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근육이나 아니면 목에서 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HIV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세포가 누구냐면 자기하고 구조가 딱 들어맞는 애가 있어. 걔가 바로 보조 T림프구예요. 얘가 침입하는 세포는 보조 T림프구만 집중 공격합니다. 아주 가끔 배식세포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조 T림프구를 공격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그래프 한번 볼게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바이러스가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항체가 생겨서 바이러스를 막 제거합니다. 바이러스를 막 제거하니까 바이러스가 점점 줄어들어 바이러스의 양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항체로 충분히 해결이 되겠지 싶어서 더 이상 항체를 만들지 않아요. 그럼 바이러스 농도가 막 줄어들고 항체 농도가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서서히 줄어드는데 이 바이러스가 잠복을 하는 거야. 보조 T림프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서 얘가 병에 걸린 걸 모르게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병에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얘가 잠복을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튀어나오게 되면 예전과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억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럼 다시 1차 면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1차 면역이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수많은 보조 T림프구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세포독성 T림프구도 활성이 안 돼. B림프구도 활성이 안 돼. 그러니까 항체도 생성이 안 돼. 전체적으로 면역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은 걸렸는데 나을 수 있는 병. 예를 들면 일반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양성 종양이라든지 이것들이 악성으로 바뀌거나 이러면서 낫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야.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걸리는 질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회성 질병 또는 기회감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상인 사람들은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병에 걸린 사람들하고 접촉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병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결핍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HI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질병과 방어제품에서는 지금 일단 혈액형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 우리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쪽으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문제 보면 자, 우리 여기 하나도 안 풀어놨나요?
자, 체크 좀 한번 해볼까요? 21번, 23번, 25번, 29번. 자, 이 네 번째 한번 해볼게요. 21, 23, 25, 29.
자, 21번. 자, 21번 결핵은 세균, 독감은 바이러스, 혈병은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디귿. A가 독감, B가 혈병, C가 결핵이죠. 여기 핵산을 가지고 있다. 핵산을 가지고 있는 건 두 개거든. 결핵, 독감. 비감염성 질병이다. 하나. 독립적으로 물질내서 한다고 결핵만 포함되는 거라 동그라미 하나. 그래서 답은 디귿입니다. 23번 마찬가지야. 홍역, 바이러스, 결핵균, 세균, 혈우병은 비감염성 질병. 그래서 A가 홍역, B가 혈우병, C가 결핵이죠. 기억이 세균, 미은이 유전병,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 세균. 25번. 지금 뭘로 줬다고 했냐면 생쥐 B한테 기억세포를 주사했어요. 자, 기억세포는 뭐야? 그냥 키우고요. 기억세포야. 그렇기 때문에 기억세포를 주사해도 항체는 없어. 기억세포만 들어간 거야. 그런데 기억세포가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항원이 들어가잖아. 바로 2차 면역이 돼야지.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항체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항체를 넣어줬다. 라고 하면 그래프가 살짝 달라져요. 항체를 넣어줬다. 항체를 넣어주면 항체가 있어야지.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가. 그러면 그때서 살짝 지나서 1차 면역만 해야 돼. 항체를 넣어줬을 때는 항체가 있어야 돼. 넣어주자마자 항체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분해돼서 사라져. 그랬다가 A가 들어가면 1차 면역, 처음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1차 면역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번 그림은 대개가 혈청을 넣어줬다, 항체를 넣어줬다 이런 말이 나오면 2번 그림처럼 나와야 되고 기억세포를 넣어줬다, 5번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5번. 29번에서 절대로 디귿을 고르면 안 된다. 2차 침입 시 기억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거 아니라 그랬죠? 기억세포로부터 분화된 형제세포가 만드는 거고, 가슴된 발달을 미약하면 T림프구의 활성화가 안 돼. 그럼 형제세포의 생성도 잘 되지 않겠지. 왜? 보조 T림프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다 기억과 니은이에요. 자, 오늘 과제는 여러분 135페이지까지 혈액형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135페이지까지 혈액형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풀어오기.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는 없고 면역 끝나고 나서 테스트 볼게요.